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2015년 4월 9일 목요일 주간 배달하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어제 언론계를 뒤흔든 사건인데 오늘 관련한 기사가 경향신문에서만 발견되는군요. 세계일보에 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경향신문 10년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해임된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 이 사람이요,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보도 이후에 부당하게 사퇴 압력을 받았다면서 세계일보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기가 사장으로 있던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건 것이죠. 말이 사장이었지 실제로 세계일보의 실질적 오너는 통일교, 그중에서도 문선명 전 총재,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문 전 총재의 부인인 한학자 현 총재가 실질적인 세계일보의 주인이라고 봐야 하겠죠.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조한규 전 사장, 지난달 26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세계일보가 부당하게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해서 대표이사면서 편집권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나를 해고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난해 11월 30일자 기억하시죠? 일면 기사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정윤회 문건을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했는데요. 2010년 10월 취임한 조한규 전 사장은 지난 2월 임시주총에서 해임됐습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소장에서 김만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여기는 통일교를 이렇게 부릅니다. 김만호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올해 1월에 나를 서울 그랜드호텔 커피숍으로 불러서 정부 요인이 1월 29일 한학자 총재 쪽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고 압력을 가해서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한규 전 사장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이 통일교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이 해임의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세계일보, 일화를 비롯해서 기업체가 많습니다. 정부가 기업체를 흔들면 이건 나만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설령 그 배경이 종교라 할지라도 말이죠. 현 정부가 종교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구원파 유병헌 씨 소탕하는 걸로 보면은 이미 다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학자 총재로서는 정부, 특히 청와대의 압박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였는지 조한규 사장을 물러나게 했다,
이게 바로 조한규 전 사장 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인의 문건 사안의 그 상당한 그런 비중,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세계일보 사장을 지낸 인물의 소송이란 점, 뉴스 가치로서는 상당한데 말이죠. 어째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조차도 서해면 한 구탱이 2단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가볍게 볼 만한 사안인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울신문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낡은 지하 인프라와 무분별한 개발이 싱크홀 공포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난개발의 역습 싱크홀, 송파, 구로, 지하 인프라가 최악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역별로 싱크홀 발생 현황, 서울신문이 도표로 만들었는데요. 송파가 865건으로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 다음 심각한 단계가 구로, 중구, 종로, 용산구 순이고요. 이것은 지역별 싱크홀 발생 현황인데요. 2010년에서 2014년 기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하수관이 직접적인 이유는 맞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인프라가 낡았다고 사고가 난다면 지역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없다. 2010년 이후 발생한 대형 싱크홀의 대부분은 강남과 여의도 등 충적층 집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지하 공간의 난개발이 집안을 파괴하면서 싱크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강남 등 집안이 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깐깐하게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고층 빌딩과 지하철 등이 들어서면서 지하 공간이 무분별하게 개발됐고 이 과정에서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하수관을 잡아줄 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라면서 지하 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에 13조 이상을 퍼줘온 정부가 이번에는 상수도, 정수장, 하수 폐수 처리장까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새 민자 사업 방식은 여러 가지로 의문을 일으킵니다. 먼저 정부가 70%나 50%의 시설 투자비를 대면서 그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거저 넘겨주는 형식이거든요. 이게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상수도나 정수장, 하수 폐수 처리 시설은 요금이 낮아서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예.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미 건설된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고가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평균 1.85배나 더 비쌉니다. 오른 요금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죠. 민간 분야에서 기업들이 먹잇감이 고갈되니까 50에서 70%의 투자비까지 보태서 공공부문을 기업에 넘겨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진단이 나옵니다. 이런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를 포기한다면 이건 국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6일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1960년대에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의 변화가 없었다면서 적폐가 있다면 과감히 개혁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방 재정 제도의 개혁을 강조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라는 게 있는데요. 워낙 빈부 차이가 큰 시군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가난한 시군에다가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돈입니다. 자, 하지만 50년 된 이 제도는 자기 지역구의 돈을 얼마나 끌어오느냐는 식의 국회의원들 간의 힘이 이렇게 평가되는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 중앙일보 취재팀이 행정자치부에 2014년 전국 특별교부세 배정 내역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분석해 봤더니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난해 특별교부세 9,861억 가운데 재발생 때 지원하는 재난안전 명목의 돈과 행정구역 개편 등의 이유로 집행된
시책 수요를 제외하고 지역 현안으로 지출된 3,183억 원을 추려서 분석해봤더니 친박계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금액 기준으로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지역 중 친박 의원들이 속한 지역이 8곳이나 됐다는 건데 의원 수는 10명이었습니다. 30위 안에는 12개 지역구, 15명의 의원이 포함됐는데요. 경남 창원시가 77억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새누리당 이주영, 안홍준 의원이 이 지역 국회의원인데요. 2위는 61억을 받은 대구 달서구였습니다. 이 지역의 현역 의원 역시 친박계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입니다. 조원진 의원, 세월호 유족들이 잊지 못하지요. 국조 때 여당 간사였고요. 유족들한테 실실 쪼갰던 그런 캡처본도 있습니다. 3위 역시 친박계인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 지역구인 경주였습니다. 정부 쌈짓돈 특별교부세가 친박에게 집중됐다는 기사 중앙일보 1면에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에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 대책,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연봉 기준이죠. 1,361만 명 되는데요. 이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게서 세금이 상당히 많이 거쳤다. 이거는 공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세금이 늘어난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205만 명, 전체 15%에 달하니까요. 각종 공제를 조정해서 세금이 늘어난 부분을 없애 줄 것으로 지금 정부가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정부가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15%가 늘어난 거예요. 안 늘긴 뭐가 안 늡니까? 그래서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세수 4,227억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 쓸 돈이 많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 말고도 이래저래 또 지출해야 될 것들이 상당한데 말이죠. 정부가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들끓은 그런 민심을 다독인다면서 또 여기에다 돈을 쓰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지는 결국 축소된단 말이죠. 당장 민심에게 호되게 질타를 맞고 나서 백기를 든 정부, 급전을 여기다 쓰겠다는 건데요. 관련한 기사가 경향신문 5면에 실렸습니다. 한국일보 1면도 보셔야 합니다. 정부가 올해 출자 기관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배당 수입이 작년보다 56% 늘어난 5천억 원대에 달할 전망이란 것입니다. 출자 기관들의 배당 성향은 처음으로 25%를 돌파했는데요. 만성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세외 수입이라도 넉넉하게 걷어서 빈 곳간을 메워보겠다고 이렇게 나선 건데요. 특히 정부는 지금껏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KBS와 EBS에 대해서도 사상 처음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세수 결손 사태가 벌어지니까 출자 기관들로부터 그동안 우리가 안 받았지만 이제 좀 받아야겠다 라면서 배당금 내놓으라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당 쥐어짜기 한 5,08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입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등 재정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지나친 쥐어짜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출자 기관들도 이익이 나면 배당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상대로 법인세 올리는 거 이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정부, 참 뻔한 답을 두고 다른 답을 찾으려다 보니 이런 파행, 이런 웃음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일보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영준 씨 이야기입니다.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면서 이상득 의원의 15년 보좌관 출신, 지난 정권 실세로 통하는 인물, 이 박영준 씨가 포스코그룹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일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영준 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정도 전 성진지오텍 회장과의 친분설에 대해서 전성도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그 회사에도 아는 사람이 없다.
내가 전성도 씨와 친하다는 소문이 왜 났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성도 씨는 누구냐? 포스코 그룹의 대표적인 부실 인수 합병 사례로 꼽히는 성진 지오텍의 회장입니다. 2010년 포스코 플랜텍에 인수가 됐는데 여기에 박영준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그런 의혹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는데 사실무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조선일보 보도를 하면서 전해드렸죠. 박재천 회장, 포스코의 거래업체인 코스틸. 예. 이 박재천 회장과도 가까운 사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영준 씨는 이 박재천 회장과는 안면이 전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밥 한 끼, 차 한 잔도 나눈 적이 없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윌리엄 코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이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소형화했고 이를 북한이 개발한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에 장착해서 미국 본토를 향해서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이 결론 내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콜로라도에 본부를 둔 북부사령부를 총괄하는 그는 미국 본토 방어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 소형화에 성공했다. 지금 핵을 만들었다라고 또 만들 수 있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북한 아니냐. 그럼 북한이 핵을 소형화함으로써 미국 본토도 공격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진단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다. 혹은 보유해도 비행기에 실어서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은 북한이 핵을 갖고 상대를 위협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이제는 북한에서 쏘면 바로 미국 본토에다가 핵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이 나왔는데요. 사드 사가라. 이런 말로 듣는 분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확인해 봤더니 고트니 사령관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코멘트한 내용도 있네요. 외교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한겨레 일면 기사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일 간 협력에 의한 잠재적 이익이 과거의 긴장이나 지금의 정치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을 미국 국방부 장관이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한일 간의 협력이 과거의 긴장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과거사. 무슨 일이 있었건 간에 잊어버리고 이제 한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챙겨주는 듯한 발언 같지요? 자, 그러나 이건 일본 손 들어주는 겁니다. 일본 편들기인 거예요. 예. 자, 이로써 한국 외교가 궁지에 몰린 것 아니냐. 이게 바로 한겨레의 시각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갈등의 책임을 주로 한국 쪽으로 돌리고 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잠재적 이익을 고려해서 미래에 눈을 돌리자는 외교적 수사를 동원하는데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얽매여 있는 상황이 한일 관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고 과거는 옆으로 치워놓자는 것이 바로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또한 카터 장관이 지금의 정치, 현재의 정치를 언급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국내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 악화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일제 강점기 때의 만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이 자국민에게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책략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정치적 책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미국이 과연 우리의 혈맹이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뉴스의 재구성 함께 하겠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예. 야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요.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떨떠름한 표정입니다. 관련한 내용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누구를 겨냥했을까? 우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실종자 가족들은 피부치의 시신이라도 찾아 유가족이 주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슬픈 소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정치가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다음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장 잠재력 자체가 약해져서 저성장이 고착화된 경제에서 국가 재정을 동원해서 단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성장 효과는 없이 재정 건전성만 해칠 뿐이라는 KDI의 경고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가 재정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개혁의 진통을 겪으면서 별 효과도 없는 단기 부양책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박근혜 대통령. 저는 이 연설을 쓰면서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집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 새누리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문제는 134조 5천억 원의 공약 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은 22조 2천억 원입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현재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야당은 대환영 일색.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박완주입니다. 4월 8일 수요일 오늘 새누리당의 놀라운 변화 유승민 대표의 합의의 정치 제안에 공감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유은혜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명연설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을 조목조목 설명한 대목에서 정치 논란보다는 정책을 우선한 연설로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여당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인 소신 연설하는데 뭐라고 하겠냐면서도 사회적 경제법을 적시해 거론한 부분은 걱정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항해 방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고민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당의 방침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개인 의견이라고 했나? 그 연설이 개인 입장 표명이었을까? 사회자인 정의화 국회의장도 유승민 의원 개인 연설이라고 했었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대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PD의 해설과 비평으로 꾸미는 조간신문 브리핑. 매일 아침 7시 국민 라디오와 팟캐스트를 통해 배달됩니다. 다운로드는 물론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로 함께해주세요. 한국일보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률을 분석해봤더니 인문계열의 취업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굳이 이 통계를 들이대지 않아도 인문계 취업률이 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것은 각 학교마다 인문계열, 특히 그 문사철로 요약되는 이런 학과들을 없애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통계를 봤더니 대학 인문계 졸업자 10명 가운데 4명만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인문계열 42.1%, 예체능 44.6%, 자연계 50.6%, 교육계열 55.6%, 사회계열 56.6%, 공학계열 66.7%, 그리고 의학계열이 66.8%로 2014년 전문대, 대학, 대학원 졸업자 계열별 취업률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내놓은 자료인데 전문대졸 이상의 취업률을 분석해봤더니 인문계가 42%로 가장 낮았고 의학, 공학 계열은 함께 66%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오종훈 종로학원 하늘교육 평가이사의 코멘트가 있네요. 대입에서 취업에 유리한 공대 등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별로도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신설하거나 증원하고 불리한 학과는 구조 조정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뭐 이런 말 하기 전에 중앙대 같이 기업이 장악한 그런 학교의 경우 이런 인문계열 학과에 대한 수술에 착수한 상태지요. 뭐 인문학 요즘 뭐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는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 취업 안 되는 학과로 낙인 찍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 관련한 뉴스 경향신문 신면 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가 안성 캠퍼스 정원을 줄여서 통합 적십자 간호대 정원을 96명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서울과 안성의 본교 통합이 이제 곧바로 활용된 건데요. 6개월 뒤에는 교육부가 추가로 정원을 48명 늘려줘서 중앙대가 간호학과 정원과 관련해서 이중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분교, 본교의 통합 승인이 있었고요. 이를 활용한 중앙대 측의 간호대 정원 조정이 있었고 교육부가 이런 중앙대 측의 조정에 호응해서 추가 규정을 개정해서 2012년 중앙대 신입생 추가 모집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교육부가 이 중앙대를 밀어준 것이죠. 예. 자, 이에 따라서 2012년 서울에 있는 41개 대학 중에서 중앙대만 정원이 2,546명에서 2,886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원이 이렇게 늘어나면 대학에게는 뭐 인컴이 많아지는 것이죠.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특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앙대가 서울 캠퍼스 정원을 늘리면서도 부지 확보 비용은 줄이는 그런 혜택을 받다는 것이죠. 예, 그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누구였느냐? 바로 박범은 전 총장이었던 것입니다. 한겨레 일면 1단이긴 합니다만은 사이드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수원여대가 전임 총장이 교비에서 횡령한 5억 원가량을 갚아야 한다면서 교수 등을 상대로 모금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수원여대의 말을 종합하면은 교육부 산하의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월 31일 이재혁 전 수원여대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따라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 집행중지를 이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특성화 사업비라 불리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는 한국연구재단이 대학을 평가해서 실습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수원여대는 지난해 선정돼서 5년 동안 연간 30억씩 지원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학 설립자의 아들인 이재혁 전 총장은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서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자, 그런데 특성화 사업비 집행이 중단되니까 수원여대가 총장 등이 주재한 회의를 열어서 법인이 갚은 1억 3,600만 원을 뺀 나머지 횡령액 4억 9,900만 원을 교수 100명과 교직원 등한테서 걷어가지고 교비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 대학의 한 교수는 1인당 500만 원씩 내라고 했다. 돈은 총장이 떼먹었는데 왜 교수들이 갚아야 하느냐라고 항변했다고 하는군요. 한겨레 구면 가보겠습니다. 학교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한 학생들한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충암고등학교 쪽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명화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 옹호관이 조사관 3명과 충암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마친 다음 학생 114명 중 55명이 김모 교감이 급식비 안 냈으면 밥 먹지 마, 내일부터 오지 마, 꺼져라 같은 막말을 실제로 했다. 이렇게 진술했다.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교감이 막말을 한 것은 사실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암고등학교 박상국 교장과 김모 교감은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막말은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뻔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일까요? 이 학생들은 교감이 막말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해서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에서 완연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는데요. 다만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이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상당하네요.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015년 4월 9일 목요일에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